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통합을 공식화하는 등 제3지대 신당 간 통합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전술 핵 탑재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사가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이루어져서 잠수함 수중 발사 여부에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권 이슈들 여야 정치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이 몸담은 미래대연합. 각자의 창당 작업을 중지하고 다음 달에 공동 창당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가칭 개혁 미래당이지요. 중텐트 정도는 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원욱 의원님이 탈당을 할 당시에 당장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네. 사실 그 당시에 그 말을 믿은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지금 정의당 의석수가 현역 의원으로 구성된 수가 6명이잖아요. 6명. 기호 3번을 차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들과 힘을 합해야 하고 또 이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도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은요? 저도 이제 본인들이 싫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쭉 신당들이 창당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간판 스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실무를 좀 이끌어 나갈 실무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당원들 확보를 위한 조직까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래대연합이죠.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나 뭐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의원님들이지만 본인이 이제 간판 스타로 나서기에는 국민적인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이제 본인이 뭐 조직은 있을지언정 이걸 또 이제 정당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이런 실무 그룹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데 있어서는 현역 의원들이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제 그 미래대연합 측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본인들은 먼저 일단 이준석 신당, 그 개혁 신당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시고 이제 이 제3지대 정당을 꾸리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반윤석열 전선을 구축해서 중도 세력까지 다 아우르는 정당이 되겠다. 요걸 원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일단 당부터 만들고 와라. 근데 좀 시한은 또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손을 잡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게 반윤석열이라기보다는 반 이재명 전선 같이 형성이 돼버려 가지고 중도 확장 뭐 이런 외연 확장 이런 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기존의 민주당과 또 반 이재명을 주창하는 듯한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 중텐트 정도 친 건가 하는데 물음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칭 개혁 미래당입니다. 개혁 미래당.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이름을 두고 지적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옆집 이름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느냐.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새로운 미래 또 미래 대연합 여기에 개혁이라는 거는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출범한 개혁신당을 좀 의식해서 이거 당명으로 정한 거 아니야라는 지적 혹은 비판 또 일부 있습니다. 이게 빅텐트 주도권을 의식한 뭐 기싸움으로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명 행정관님. 사실 기싸움이라고 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이 먼저 창당 준비를 가장 먼저 해왔고 또 지지율이 그 다른 정당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황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젠 대표죠.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고요. 이 개혁신당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미래개혁당 신당 관계자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개혁미래당. 네, 개혁미래당 하도 많아서 신당 어렵죠. 관계자께서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정한 당명이다라고 한 만큼 당연히 의도성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개혁미래라는 어젠다가요. 사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신당이 만들어질 때 혹은 보수 정당 내에 뭐 새로운 뭐 그룹이 생길 때 주로 선택해 오던 용어들이거든요. 개혁인이 미래인이 하는 것들이 이 개혁 미래당이 과연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우리도 민주당에서 나온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당 세력이야라는 어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우리 이동수 대표님 개혁 미래당 당명 어때요? 좀 저도 이게 이제 뉘앙스가 저도 여전 행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이제 비슷하게 지었는데 너네 합당 안 할 거야? 지금 이런 이제 스탠스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뭐 우리가 이제 중국 무협지 이런 거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강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저는 이게 딱 지금 그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과거에 2018년에도 이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처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미래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칭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정당을 표방하던 우리미래라는 또 정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크게 반발했던 게 우리가 이미 약칭으로 미래당 쓰고 있는데 그 청년들 생각한다는 그런 이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우리 이름 이렇게 뺏어가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티즌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개혁 미래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 침해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좀 비판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 지금 뭐 개혁 미래당, 그 개미당이죠 약칭으로. 그 개혁 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구태 정치나 이런 것들 비판하시면서 뭐 새로운 정치, 우리가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이름 비슷하게 가져가고 뭔가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효과들 좀 노리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개혁일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력 규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정작 이 당이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나 이런 정책 같은 거는 이게 뾰족하게 드러난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이번 일이 약간 좀 이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명분인데 명분을 얻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에 뭐 공동 창당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비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양측 그러니까 지금 개혁 미래당으로 가기로 했지만은 미래대연합 측 또 새로운 미래 측에서 공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신당에 현역 의원들 관심이 높다. 문의 전화, 러브콜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양측에 더 나아가서는 개혁 미래당의 현역 의원분들의 입당이 이어질지 이런 것도 관심이고 몸집 불리기에 결국 성공해서 개혁신당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예측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 당의 공천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공천 결과를 봐가면서 이분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임혁백 공관위원장님의 요즘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그 친반면계를 학살할 거다, 공천 학살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 반면계의 주류 핵심이자 사실은 민주당의 원래 핵심이었던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심 불출마 해주길 바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발언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 이탈, 뭐 분당 수준의 이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왜 정의당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석만 넘기는 현역 의원들만 입당을 해줘도 기호 3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이 개혁 미래당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도 계산을 많이 해볼 것 같은 그런 본격적인 뭐 예상입니다. 공천 국면이 뭐 좀 돼봐야 예. 얼마나 나오실지 좀 감이 잡힐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명계와 그동안 이제 비명계 간의 갈등이 계속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개혁미래당이 창당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비명계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요즘에 어떤 이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그 표적이 이제는 이제 중립지대에 있었던 친문이나 이런 쪽을 향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친문계의 어떤 이제 의원분들이 이제 현역으로 있고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외 인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좀 갈등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이 친명계에 밀린 친문계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 개혁미래당에 합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심은 요 다음 단계일 것 같기도 해요. 개혁미래당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주축이 된 개혁신당하고 이 통합 여부인데, 양양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미래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빅텐트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옵니다. 스물스물. 여명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개혁미래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의 결합은 불가능할 불가능해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좀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의 세대 간 갈라치기 혹은 성별 갈라치기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혐오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생 정당이자 소수 메시지 선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진중권 평론가께서도 네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사회적 약자만 공격한다라는 그런 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그동안의 이미지, 그동안의 메시지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명연대 혹은 반윤연대라는 기치하에 결합을 한다 해도 이게 절대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 수 없고,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그 현역 의원으로서의 세는 뿌리기가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한 그 유권자들이 이쪽으로 결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서로의 메시지가 서로를 방해해요. 네. 그럼 이 대표님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지금 여명 행정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래 뭐 좋아. 물리적으로 뭉치더라도 화학적으로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합당까지는 아니지만 총선에서 약간 지역구별로 이게 통합 후보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선거 연대랄지 이런 정도 수준은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정도, 그거는 이제 통합 뭐 연대라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그 현실적인 여건에 따른 결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금 이 신당으로 거론되는 당들이 보면 전국에 이제 250개가 넘는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본인들이 이제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낼 수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이 개혁미래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많이 이제 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과 유대 관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공천을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영남 지역에서 정치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서로 이제 어떤 지역구를 양보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진짜 화학적인 어떤 결합까지 이어질까 했을 땐 저는 의문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개혁미래당 창당하면서 요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 개혁신당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한 연대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막 긍정적인 쪽보다는 어렵지 않겠나. 특히나 이제 화학적 결합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지지층에 대한 생각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여러 가지 험로가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개혁미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 주목해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가졌고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엿새 만이더라고요. 대통령실하고 윤재혁 원내대표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현안이든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별한 자리를 뭐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할 계획은 없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노력을
배가해서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로써 소위 말하는 당정 갈등 이런 것들 또 사천 논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들 봉합이 좀 됐다라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 사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에 이은 6일 만에 오찬이에요. 네네. 이렇게 봉합 수순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저는 지난 그 이른바 사천 논란과 당과 대통령실 간의 그런 갈등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안에 다양한 공천 전략이 존재할 수 있구나, 뭐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 봉합만 된다면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번 정치에서의 시대 정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가 사실은 같습니다. 바로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퇴진시키자라는 것인데 그 메시지와 비전과 목적 아래에 결국에는 봉합하고 선거 국면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오늘 기자들이 추가로 물어봤어요. 김 여사 의혹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건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은 이제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불씨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로서 이제 뭐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거 보면 오늘 오찬에서 네. 뭐 민생 얘기했다, 정책 현안 얘기했다 이렇게 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전 진짜 그 얘기만 했으면 이분들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 문제인데 전 분명 이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 앞두고 보통 보면은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분이 불거지는데 그게 꼭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먹는 큰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하는 건 전 뭐 필요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두 분 다 법률가 출신이시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현안들을 대할 때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건 결국에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론 평가도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취임 한 달을 맞았죠. 여론 평가를 보니까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죠.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23일부터 25일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2%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52%요. 자세한 조사 개요 또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뭐 물론 당정 갈등이 일부 있었지만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한 달 첫 발자국 잘 찍었다, 잘 내딛었다 이렇게 봐도 될는지 궁금합니다. 연명 행정관님. 우선 비판 세력이 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윤석열의 황태자다라는 그런 멸칭이자 별칭으로 불러왔는데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의 황태자라는 프레임에서는 잘 벗어난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유형의 리더가 탄생했다. 그러한 주간을 보냈다라고 봅니다. 우선 전국을 순회하면서 좀 흩어지고 사실 요즘 보수 유권자들이 참 많이 무기력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결국에는 법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이 정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뭐 소위 말하면은 처벌하지 못한 그 무기력증이 되게 많은 유권자들한테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 민심들을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또 수습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당직자들 이야기예요. 아이돌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면은 그분들이 딱 우리 당이 옛날 한나라당 시대 때 막 젊은 판사 또 젊은 변호사들이 입당할 때처럼 약간 좀 차가워 보이지만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젊은 똑똑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이분의 어법이나 화법이 예컨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하잖아요. 민주당의 그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수 유권자들의 뚫린 속들을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수의 새로운 아이돌 역할을 하시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또 기능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이 좋다라는 건 여론조사로도 지금 뭐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다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필살기 카드 2개를 지금 다 써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였던 한동훈 그 당시 뭐 전 법무부 장관을 조기 등판시켰고 또 이제 이분이 항상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식구 아니냐였잖아요. 근데 이거의 차별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조기 등판한 상황에서 차별화까지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럼 이 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자체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했을 때 그게 좀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대선 1년 반 뭐 1년 이쯤 앞두고 이제 그때 등판을 해서 막판에 바람몰이를 하고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이제 선거에 임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을 텐데 이 카드를 이렇게 빨리 써버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총선에 지게 될 경우에는 또 한동훈 책임론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또 이제 마땅히 돌파할 만한 카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먼저 써버렸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사실 정치인이자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희생으로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법무부 장관을 쭉 하다가 뭐 비례대표로 안전하게 국회에 등원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과연 그 모습이 보수 유권자들한테 혹은 국민들한테 뭐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인식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한마디로 이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의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행정관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정치라는 게 사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결과를 막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예상 밖의 패배를 할 경우에는 또 이제 차기 대선 경쟁자로 이제 거론되는 뭐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일찍 등판한 게 지금이야 물론 반응이 좋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2%라는 이 수치를 좀 따져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52% 긍정평가에 대해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 조사에서 35%였더라고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른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당시에는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긍정평가율이 52%, 이번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은 수치긴 합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더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다음을 내다보는 분도 있고 한데 이른 감이 좀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면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명 행정관님. 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인 시절에서부터 스타 장관이자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에 주로 많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대선 후보 인지도 때. 그때도 사실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거죠.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섰을 때 그것이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잡룡이 아니라 잡룡이었다. 라는 그런 평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이 52%의 수치로 자신이 누군지를 어떤 정치인인지를 잘 증명하는 그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아까 그 프로에 어떤 카드가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어가려면 어떤 과제 또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총선에 대한 승리 외에요? 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거를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털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왕 맞을 매면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빨리 이제 조기에 이 사건을 종결짓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책 대결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위원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촉법소년 문제라든지 사형제 문제 아니면 이민 문제 같이 법과 관련한 되게 민생과 가까운 문제들을 되게 이슈로 만들고 이렇게 좀 주도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지금 비대위원장 시작하고 나서는 뭐 586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뭐 개딸 전체주의 뭐 일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청산론만 가지고는 어떤 중도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앞으로의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띄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염혜 행정관님께서도 향후 뭐 과제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의 첫 대결에서 저는 사실상 패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맞닥뜨렸을 때 그 관계 정립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야 또 이렇게 그분의 그 향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동수 대표랑 같은 생각인데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아닌 거의 대한민국 곳곳이 사각지대가 됐어요. 그런 약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보수 정당이 할 수 있는 보수의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도 해보죠. 굵직한 전 현직 의원들의 총선을 겨냥한 행보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뭐 탈당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뭐 총선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도 않겠다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러브콜을 받지 않은 셈인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왜 이런 탈당도 공천 신청도 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의 그 발표문을 보면서 선당 후사의 그런 뭐 단장의 아픔이 느껴지기보다는 총선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총선 망하면 내가 구원투수로 나오겠다라는 총선이 참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현 대표가 계속 개혁신당으로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탈당의 아이콘이거든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만큼 개혁신당의 이런 총선에서의 성적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지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굉장히 혹평을 하셨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 실패를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이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보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 비박계와 친박계 의원들 갈등이 일어나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분당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당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른정당에 또 창당하게 되고 이렇게 합류하시게 됐었는데, 근데 이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유승민 의원께서도 좀 약간 어떤 그런 교훈을 얻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당은 다시 또 합쳐지게 돼 있다. 이게 또 지금 언론에 나온 그 주변 관계자들의 어떤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께서 결국에 이준석 신당도 우리랑 다시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생각하는 건 같지만 표현은 좀 여명 행정관님이랑 다르게 하고 싶은 게 뭐 우리 당 망하나 보자, 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이 어떤 또 변화가 생길 때 본인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시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불출마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두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니까. 그렇다면 공천 신청은 안 하지만 혹시 당에서 혹은 지도부에서 험지 출마 뭐 이런 것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할지 아니면 뭐 험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을 때 과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지 또 유승민 의원은 받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정치를 아주 오래 해오신 만큼 예.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열어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정말 생물과도 같아서 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 보수 정당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또 닥쳤을 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반명이라는 기치 아래 또 386 운동권을 퇴진시키자는 그런 시대정신 아래에 다 뭉치자 헤쳐 모이자라는 또 큰 그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네. 생물이니까요. 이 대표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저는 만약에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유승민 전 의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을 지키고 있다고 뭐 어디 뭐 공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받는 것도 모양새가 되게 우스워지는 것 같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뭐 위기가 오든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의 역할을 좀 뭔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기회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다시 또 갈 수 있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면 아까 연명 행정관 말씀과 비슷하네. 일단 전제가 위기가 있어야지 등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출마 준비를 하는 곳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숙 전 의원이 이랬습니다.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의 의식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윤희숙 전 의원의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구 출마 선언, 출마의 변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저는 이 출마의 변을 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구나라고 공들여 준비하셨구나라고 예.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귀에 박히던 워딩이 바로 껍데기는 가라지 않았습니까? 네. 이 껍데기는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데 이 알맹이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변화시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정치가 알맹이고 뭐 토착 외구나 죽창가 혹은 적폐청산 같이 모호한 구호로 나라를 두동강 내는 정치가 껍데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선언을 하신 건데 네.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중구 송동갑에서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3선을 하시고 서초 을로 가셨어요. 민주당한테 험지죠. 네, 반대로 윤희숙 의원님은 서초 갑에서 공천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던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험지인 중구 성동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두 분의 별단이 어쨌든 당적을 떠나서 멋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윤희숙 의원의 출마의 변을 보면은 자신의 도덕적 자신감 그리고 그걸로 의석을 내던졌던 그분 같은 선택이었고 또 출마 선언문 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그동안 예. 윤희숙 전 의원의 어떤 보여준 모습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예. 우리 정치의 문제는 이제 어떤 비전을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청산하겠다, 누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청산 정치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제 전문가의 KDI 출신이시고 또 본인이 정책에 관한 책도 내시고 이런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해오셨는데 결국에 운동권 정치 청산하겠다라고 가는 거는 기존의 이 우리나라 정치 구도를 답습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변명을 해드리자면은 네네. 우선 출마 선언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제적 진단을 하셨고 또 아무래도 이 386 운동권의 퇴진 문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 동시에 주장을 하는 하나의 이 정치권의 시대 정신이어서 그 목소리와 구호를 통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인들을 장악해온 분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라면서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당 운동권을 겨냥한 한동훈 위원장의 킬러 공천이라고 할까요?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이 말과 이런 킬러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요. 저는 드디어 한동훈 스타일의 공천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의아해왔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의 일이지만 암만 해도 영남의 중진들이 다선 중진들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부산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등판을 하고 네. 하는 등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윤희숙 의원이나 또 이번에 하태경 의원도 지금 또 험지에 당의 요청에 따라서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스타일의 공천이 무엇인지 슬슬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 운동권을 겨냥한 킬러 공천이 아니라 20년 동안 정치했지만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한 기득권 정치에 대한 킬러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권 뭐 정치에 대한 불만은 국민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가 이제 지난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대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다른 세력들은 뭐가 더 낫냐라는 그런 어떤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뭐 좀 잘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요.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해서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어느 당에 합류할까도 궁금합니다. 염혜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권은희 의원이 광주 광산 을에서 네.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으로 돌아가실지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으로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의아한 게 이분이야말로 지금 비례를 2번 하면서 꽃길만 걸으신 분인데 이번에 또 광주 광산 을이라는 그러한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에서 공천을 받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지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 그 먼저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 정정하자면은 비례 2번이 아니라 이제 2014년 그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초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16년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같은 지역에 사셨고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받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가 지금 현재 뭐 친명의 또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한 민영배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이제 뭐 자의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국민의힘에 또 몸을 담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네. 아마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가는 개혁미래당에 이제 합류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2014년에 처음 정치권에 입문하시고 나서부터 쭉 이제 광주 쪽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국민의당이랑 그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본인도 이제 막 바른미래당도 갔다가 국민의힘도 갔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겠지만 당적을 자주 바꾼 부분이 이제 지역구 정치에는 크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도 권은희 의원에게는 꽤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한 분 있습니다.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총리 경북 경산 지역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강한 경산 지역에 무소속 최경환 전 총리의 출마. 이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염혜 행정관님. 경산에서의 지지도는 지금 당장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 선거 판세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에요. 예, 이분이 사면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면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예우의 차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면을 받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원래 자기 15년을 닦았던 지역구로 돌아가셔가지고 또 출마를 한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도 맞지 않고 선거 전략과도 괴리가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이제 이 경산이 좀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지역구인 게 1988년에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4번 동안은 모두 초선이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인물이 계속 바뀌다가 17대 이제 국회부터 최경환 의원이 내리 4번을 하셨었는데 그만큼 이 경산 지역에서의 최경환 전 이 부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이제 영향력이 강하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기사들 찾아봐도 이분이 이제 지역 예산도 많이 끌어가고 SOC 사업도 막 따내고 이러면서 경산 지역에서 인기가 굉장히 크대요. 저는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셔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이분의 선거가 이 전체 판세를 막 좌우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친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어떤 재건에는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경산 지역에서의 승산 가능성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게 국민의힘
혹은 지역 판세, 전체적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물음표 정도로 두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분당 수서도로 성남 방향인데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 3, 4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 나면서 처리 중입니다. 이 처리로 2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도 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주춤하고요. 안양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평촌 나들목에서 3번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송산 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백양사 휴게소에서 장성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 이어지면서 백양사 나들목에서 장선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르면 내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죠. 일요일에 서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159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요. 유가족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겨우내 투쟁 행동을 계속 진행하셨던데요.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지금 많이 힘들고 좀 많이 피폐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꼭 저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열심히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특별법에 대한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특히 즉시 공포해달라.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순간에 159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10월 29일 밤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원인을 좀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 규명을 하고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법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특별법을 거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던데요. 일단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가 됐고 또 특조위가 야당 편향 쪽으로 구성될 수 있는 데다가 권한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들 모두가 잘못된 이야기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야당 단독으로 하는 법안 자체가 저희들도 싫었기 때문에 네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고자 그렇게 계속 여당에다가 요청을 했었고 네. 여당에서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많은 수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여당에서 계속 그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수정을 해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합의 지점까지 다 도달했었고 국회의장도 거의 합의가 다 되어졌다. 한두 가지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네. 다 합의 지점에 다 다다랐었는데 결국은 특조위에 대한 특조위원장 자리를 여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그 위원장 자리가 형성되기를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결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계속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사가 특조위원장이 된다면 이 특조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거를 거부를 했던 거거든요. 대신에 근데 정부 측에서는요, 별도의 지원책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추모 공간을 설치한달지, 그리고 피해자분들하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신속하게 배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배상 과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보상 문제는 네. 저희가 특별법을 초기에 만들 때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특별법에 그 특조위를 꾸려서 원인 규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특조위를 꾸리지 말고 배보상만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처음에 제안을 했었어요, 여당에서. 네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본질과 다르다. 우리는 배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한 목소리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결국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이 시점에 다시 배보상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설사 배보상 문제를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했다면 유가족들한테 먼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가족들한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언론에다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는 합리화를 시킨다는 게 저희로서는 너무 좀 치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 기자회견을 쭉 이어 나가시면서요,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 등하고 소통이 이루어진 건 없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예. 단 한 번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측에다가요? 대통령실에도 마찬가지고 예. 여당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왜 우리가 특별법이 필요하고 특조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겠다. 그 설명을 좀 들어달라. 네네. 그리고 만약에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에서 이야기하듯이 특별법이 필요 없다면 왜 필요 없는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달라. 네. 그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빈번히 뭐 그런 우리 요구에 대응을 한번 하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놓고 계속 언론에다가만 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네. 그 지금 제2요구권이 뭐 예상대로 행사가 되면은 이제 다시 국회 재표결, 재의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설 연휴 이후에 쌍특검과 같이 재표결하겠다. 또 국민의힘은 2월 1일 아니면 총선 이후에 이렇게 일정을 잡는 듯한데요. 2월 네네. 뭐 늦게는 총선 지나서까지 특별법 재표결이 늦출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족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일단 지금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면 네. 그 다시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의원들도 양식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국힘당 의원들, 여당 의원분들한테도 이 특별법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호소를 할 것이고, 네네. 그래서 재의결을 할 상황에 이제 오면 국회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혹시 그 농성을 좀 종료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요? 저희가 농성을 종료한다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이 되어지고 원인이 밝혀졌을 때 그때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라야만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목소리를 멈추고
저희가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 상황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가 네. 특조위를 꾸려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도 애시당초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검에서 묵살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대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소를 하라고 의견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듯 밝히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조사위를 꾸려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은 걱정 때문에 계속 이 특조위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짧게 하나만 더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내일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된다고 건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속한 배상 방안 앞서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또 지원하겠다. 또 유족분들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하겠다라는 건데 향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실 건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항상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선우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일단 원인 규명이 먼저 되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배보상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네. 그게 선행이 되지 않고 배보상을 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낡고 비좁은 무허가 집. 이곳에서 연인의 10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뇌졸중과 허리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는 아빠, 말이 서툰 베트남인 엄마, 그리고 6명의 어린 동생들까지. 홀로 생계를 책임진 엄만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일해보지만 손에 주는 월급은 100만 원 남짓. 어려운 형편의 할머니와 아빠, ADHD를 앓고 있는 동생 모두 병원 치료는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 막막하고 벅찬 현실에 가족들의 병세와 불안감은 깊어져만 갑니다. 연인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늦은 밤부터 전남권에 비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 새벽에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는 낮까지, 제주도는 밤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도 골목길이나 그늘진 도로 등의 빙판길 되는 곳이 있으니까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내린 비나 눈이 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모든 지역이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고요. 모레는 전국이 흐리다가 밤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비나 눈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영남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안과 경남권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자주 부는 지역입니다.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 지금 안정적인데 모레 밤부터는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특히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익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정치인 경비 대책 강화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대테러 상황실에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프로야구 감독에 대해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안정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상에서 전술 핵 탑재 신형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위협도 하고 있지요. 이번 총선에서 서울 구로 을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북한 현안과 또 정치 행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네, 의원님께서 오늘 서울 구로을 출마 선언을 하셨지요. 몇 시간 전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뭐 현재는 강남 갑 지역구신데 이 지역이 아니라 구로을로 출마하시겠다고요. 구로을이 지금 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인가요? 현역으로 계시지요.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저희 당에서 인여한 혁신위원장을 이제 모셔다가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네네. 그때 혁신위에서 22대 총선에서 이기자면 당의 중진들과 또 인지도가 있는 이런 의원들이 좀 험지에서 민주당의 표를 좀 가져오는 이런 험지에 나가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요구를 받고 제일 먼저는 하태경 의원이 하고 두 번째로 저도 그러면 우리 강남갑
여기는 뭐 우리 당에서 양지로 꼽히는 곳인데 여기를 떠나서 험지에 선당 후사 백의 정권 하겠다. 그때 벌써 제가 이미 밝혔고 그리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떤 곳을 험지라고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우리 당이 지난 3번의 총선에서 진 지역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른 데서는 많이 이겼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진 지역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봤는데 구로 우리 정말 힘든 지역이더라고요. 그 두 개 다 겹치나요? 네. 20여 년 동안 저희 당이 한 번도 못 이겼고 지난 대선 때도 못 이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정말 힘든 이런 격전지 중에 격전지라고 있는 데 가서 제가 한번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다시 탈환해 온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앞서서 뭐 중진 분들 또 인지도 있는 분들 뭐 의원님은 초선이시니까 인지도 있는 분이라고 보고 근데 제가 지난해 3월 8일 우리 당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출마했거든요. 그때 총 8명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4명으로 컷오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최고위원으로 그때 예상치 않게 당선되고 그 이후부터 자꾸 주변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좀 험지에 가서 좀 싸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을 위해서 제 몸을 기꺼이 던졌고요. 지금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은 요 한강을 따라가는 한강 벨트를 공략하는 서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천 쪽을 향해서 바람을 부는 그래서 그런 견제에서 보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희숙 의원이 성동 갑에 이제 출사포를 던졌고 연이어 이제 바람이 불 겁니다. 동작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 영등포에서는 박민식 전 장관 뭐 이러면서 지금 바람을 불어열려고 하는데 구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로에서 한번 내가 깃발을 들고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런 생각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정든 강남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남갑은 뭐 우리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여기가 전략 공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와서 새롭게 당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신인 정치인들이 입문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북한 현안에 밝으시니까 이 얘기도 나눠보고 일반 정치 현안도 계속 말씀 이어가 볼게요. 북한이 지금 무력 도발을 올해 들어서 7번 했더라고요. 연초부터 연평도 인근에 포사격을 하고요. 뭐 고체 연료 추정 극초음속 미사일도 쏘고 해거래 시험에 어제는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까지 했는데 도발에 동원되는 무기체계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우선 첫째로 이게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냐 군사적인 의도냐 이걸 갈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지금 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은 군사적인 방면에다가 지금 방점을 두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실험하는 그런 각종 무기도 다양해지고 또 기술적인 발전도 보면 대단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이런 군사적인 측면보다도 저는 정치적으로 노리는 목적이 저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들어와서 특별히 도발의 횟수가 많아졌죠. 아마 이제 총선이 나가면 더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횟수도 잦아질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흔히 쓰는 전통적인 패턴인데 총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숙제를 안겨주려느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요. 저렇게 북한에 자꾸 도발하고 매일 이거 뭐 미사일이 날아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좀 대단히 불편해하고 시끄러워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 여야 사이에 이제 총선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이나 뭐 평화나 이런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김정은이가 조용해집니다라는 평화 프레임을 만드는 쪽으로 표가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다. 네네. 우리는 이 총선 미국의 대선을 노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각성해서 북한의 그런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력을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일부 과장된 측면하고 실제 기술 수준을 한미가 같이 분석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무기체계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속도가 좀 빠른가요? 예상보다? 최근에 와서 대단히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뭐 어제처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진짜 잠수함에서 발사한 건지 아니면 바지선에서 발사한 건지는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명백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일단 목표를 세우고 있는 데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도달했다. 이거죠. 군사정찰 위성만 놓고 보더라도 2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만은 궤도에는 진입시켰거든요. 물론 광학 설비는 매우 낙후하지만 그래서 이런 다종화된 이런 각종 미사일 실험을 볼 때 그런 시험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그 길이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그러면 왜 갑자기 저렇게 군사기술이 빨리 발전하냐 이거는 러시아로부터 최근에 북한이 각종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찰위성이 보니까 새해에 들어와서 4월에 한 번꼴로 배가 간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러시아 측가 현금으로도 지불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현금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새로운 첨단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상당한 첨단 기술을 지금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표한 바대로 시행착오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 하나하고 북러 간의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에서 얻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중거리 미사일 이런 발사는 이미 수차례 이루어졌고요. 동북아 정세 악화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단은 이제 추가적으로 핵실험 정도가 남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감행한다면 그 시점과 노리는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그 7차 핵실험까지는 당장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7차 핵실험을 하려면 적어도 중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지난 시기에 북한이 중국의 동의를 받고 핵실험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18년에 시진핑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약속한 게 있어요. 뭐죠? 말하자면 전략적 움직임을 할 때 중국과 꼭 사전 소통을 하겠다. 이건 핵실험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본 북한은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너무 밀착되어 가고 있으니 약간 좀 중국으로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중국을 무시하고 핵실험까지 한다면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무상 경제 지원이 다 끊길 가능성도 있고 향후 북한은 중국이란 뒷배를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국이 지금 많은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도발 행위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도발 위협이 아니라 실제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국지 도발 우려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군 당국은 당연히 즉각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언뜻 보기에 공격 주체가 좀 모호해 보이는 그런 식의 도발을 할까요?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할 겁니다. 이번에 1월 달에 북한이 서해 5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사격 훈련에 대해서 많이 떠들었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쪽으로 쏘진 않았어요. NLL 북한 측 영역에 대고 포사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해서 북한에 뭐 맞대응으로 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죄송합니다. 해색지대 도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가면 분명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도발인데 우리도 거기서 맞동하기 힘든. 이하면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했다. 인천 비행장
서버에 대해서 강력한 도발을 해서 비행기들이 교량되거나 뭐 연착륙 뭐 이게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았다든지 네네. 아니면 우리의 뭐 큰 중요한 시설들의 서버를 마비시킨다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공중 핵 폭발 실험과 수중 핵 오래 시험을 얼마 전에 했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EMP탄 실험을 네네.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에서 했다면 우리가 영향이 안 받겠는데 휴전선 라인에서 한 40km 들어간 그 지점에서 공중에서 한 800 혹은 1000m 이상에서 EMP탄 폭발 실험을 했다면 전자기파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그런 이제 전자 시스템 장비가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북한은 자기 영역에서 정상적인 실험을 했다는 거고 우리는 물론 북한 영역에서 진행된 EMP탄 실험이지만 우리가 그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네네. 이렇게 매우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이런 해석지대에서의 도발을 준비할 겁니다. 네. 북한이 또 최근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정의를 했고 또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거나 남측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제1의 적대국이다. 이거를 또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전술 변화가 이제 외교보다는 대립으로 가자는 건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북한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네. 그런 수순으로 갈 겁니다. 특수 관계를 부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민족적 동질성도 부인하고 김정은 자체가 북한 주민들 앞에서 언제 가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 꿈을 줘보라. 예.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간다라는 걸 선포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런 그저런 그 국가 대 국가 완전히 이제 갈라서는 그런 행보는 계속할 거고 네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왜 북한이 이럴까라는 그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역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최근 북한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우리 남한에 대한 선호, 동경이심이 대단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한류가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의식 상태라든가 이걸 대단히 많이 변화를 일으켜 이후에 네네. 그래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면 한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교류를 끊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국을 향한 그런 동경심 이걸 끊기해서 결국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거 반드시 만들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최근에 북한 주민이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창당했다가 뭐 결성했다가 뭐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 그거를 또 북한 내부에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홍보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북한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당을 따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건 어떤 움직임인가요? 그 실제 이야기하면 지난 시기에 그 극비밀리에 지하에서 이런 정치 단체를 결성하려는 결사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도 결국은 이런 정치 결사체에 가입했는데 그때 당시 그 이름은 김일성 종합대학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가입해서 실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정당 강령 다 만들고 이렇게 했다가 들켜서 다 총살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그때는 북한은 이걸 비밀에 붙이고 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결성했다가 잡혀서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은 아마 다 총살됐을 거예요. 처형됐을 텐데 그걸 알리잖아요. 주민들에게. 이거는 뭔가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범적으로 잡아서 그들을 몽땅 다 처형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극대화해서 이런 자유민주적인 정치결사체가 북한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죠. 한두 건이 아니다는 말씀이시고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영역도 있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의원님께서는 뭐 탈북 전에 북한에서 외교 관련된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당장은 북한에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대화의 시간이 아니라 김정은한테는 돈을 버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인센티브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한은 대화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네네. 향후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계기라는 거 보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와 돈 거래가 끝나서 네. 북한이 새로운 그 어떤 돈과 경제를 살릴 수단이 없어질 때 또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을 때 이제 대화에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쪽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 한미 동맹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네. 또 다른 쪽에는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북한 내부의 움직임 중에 좀 의아하다 싶은 부분이요. 최근에 북한에서 지역에 생활 필수품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대 정치 현안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북한의 뭐 배급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게 우리 인식으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김정은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상황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힘들어진 상황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예.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인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결책을 내놔야 돼요. 해결책이 없는데 인정만 하고 아무런 것도 안 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뭐야?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다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인정했고 그 뒤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이런 겁니다. 생활 필수품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휴전선에 있는 군부대들까지 동원해서 공장 지을게요. 뭐 그다음에 평양시와 지방사의 격차 심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네네. 지금까지 김정은의 주머니에 돈이 없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좀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요 얼마나 많은 양의 무기가 넘어갔고 돈을 얼마나 김정은 정권이 받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 예. 공개도 안 하니까 네네. 김정은만 알고 있죠. 얼마나 정도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그중에서 일부를 주민들에게 풀어서 생색을 낼 겁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는 북한은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배급을 주지 쌀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다시 현 국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다시 자기 우상화에 이용해버리는 이런 구체적인 그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깔려 있죠. 촘촘한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우리 국내 정치 현안 얘기 짧게 나눠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해서 이제 사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수의 적절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 뭐 공개 의도를 동시에 지적을 하셨던데 우선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최근 입장을 밝혔는데 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도 또 언론에 나와서 저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건 뭐 대통령실에서 할 부분이고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몰카 취재 이거 함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영 간의 그런 논리에서 뭐 몰카 취재를 해가지고 뭐 우리 상대 진영을 정말 힘들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런 행위라면 뭐 지난 시기에 우리가 저 총선 때도 그 확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건데 이번 사건은 조금 특이한 게 뭔가면 그렇게 몰카 취재하고 함정했던 그 인사 최재형 목사라는 인사가 대단히 친북 인사입니다. 예. 그분이 보인 모든 행보와 언행은요. 이거는 단순한 서로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분의 모든 언행은 대단히 종북적이고 지어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단순한 뭐 몰카 함정 취재라는 보다도 그런 행위를 한 그 최재형 목사의 그런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정권을 흔들고 북한의 입맛에 맞는 네. 그런 정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총선용 저는 이거 몰카 취재, 함정 취재다. 저는 이런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사과 여부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부분인 네, 것 같고 저는 중요한 믿고 거는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예. 부분이다. 본질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지난 4년 동안에 그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 직접 경험을 예. 하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 그 이유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 양당이 지금 정쟁만 계속하고 있고 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이래 돼서 정치에 대한 염증 혐오감이 대단히 좀 높더라고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받아들이는데 네. 단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이런 북한과 같은 시스템과 문화에서 살다가 온 저로서는 예. 이 국회에서 정말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가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고 네, 네. 제가 지난 4년간의 그 우정 생활을 마지막으로 돌이켜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기득권층과 엘리트층의 마음을 흔드는 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네. 이런 걸 많이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화된 사회라는 건 이제 북한 기득권층과 엘리트층이 다 압니다. 단 그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뭔가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됐을 때 네. 북한에서 정말 기득권층에 있던 그들이 기득권층으로부터 결국은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네. 정말 달라진 문화와 정치 체제에 그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합니다. 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많은 이제 간부들과 엘리트층이 영국에 왔다 갈 때 보면 너무나 세계는 다 발전했고 소득도 높고 과연 통일이 됐을 때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제가 좀 우정활동도 잘하고 네네.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제가 앞으로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목적은 괜찮아. 앞으로 통일이 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서로 다른 말투와 그다음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라도 사람이 하게 달렸다. 다 적응할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스템이다. 제발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 지붕에서 살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데서 제가 좀 창구적인 역할 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하여튼 뭐 이번 총선에 그 구로을 험지 출마 선언하신 태영 의원님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재선 의원으로 뵐지 아니면 다른 역할론을 뵐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인천 방향은 산막에서 안현 분기점까지 8km 정체입니다. 이후 남동 부근으로도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8km 정체되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목포 쪽은 서산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 서울시내 간선도로도 이동량 많은데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홍제에서 연희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성남 방향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2개 차로에 걸쳐서 차량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프로야구계가 이제 뭐 1, 2월 이때는 뭐 따뜻한 곳으로 해외 전지 훈련도 좀 그렇죠. 나가고 동계훈련 갈 예, 때죠. 다음 시즌 뭐 준비하고 굉장히 몸 만들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갑자기
야구 팀의 감독에 또 뭐 전 단장까지 뭐 구속 위기에 몰린 구단이 있던데 바로 기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프로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이 기아 장정석 전 단장 그리고 김종국 현 감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제 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요 혐의는 이제 배임 수재인데요. 이 용어 좀 어려운데 업무에 관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만약에 이제 어떤 금전적 이익이라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 이때 이제 주는 죄목이거든요. 근데 이 장정석 전 단장의 경우는 사실 이미 알려진 악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장 재임 시절에 소속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 지난해 3월에 단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맞아요. 불명예 그 퇴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당시에 기아 소속으로 이제 FA 이제 자유계약에 나온 이 포수 박동원 선수에게 좋은 계약을 해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뒷돈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건데요. 장 전 단장이 당시에는 뭐 친한 사이에 뭐 선수한테 농담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구단에서는 좀 장 전 단장 즉시 해임해야 된다 좀 판단을 해서 해임을 했고요. KBO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간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 이제 검찰이 혐의 관련해서 좀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 김 감독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장 전 단장 수사가 좀 진행이 되던 중에 혐의를 좀 포착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공모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김 감독의 지금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금품 수수 의혹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아 구단 측에서는 김 감독에 대해서는 뭐 현직 감독 감독이다 보니까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단은 직무정지 조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기아 선수단이 당장 내일 현지 훈련 떠나거든요. 호주 캔버라로 이제 스프링 캠프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출발 이틀 앞두고 갑자기 현 감독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구단 쪽 얘기를 들어보면 금품 수수 관련 혐의로 김 감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 감독하고 면담을 했는데 김 감독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별 문제 아니다. 나는 뭐 이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구단 입장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이렇게 청구가 될 정도라면 상당히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했다고 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제 김 감독의 결백이 뭐 드러날 수 있죠. 근데 당장은 좀 구단에서는 현장 복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독 겸 교체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시즌 개막을 좀 앞두고 선수들과 이제 뭐 그런 기량 좀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무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당장은 좀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국 감독이 아마 이 팀에서만 오래 선수 생활도 했고 뭐 코칭 스태프 생활도 한 분으로서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부터 해서 지금 이제 기아까지 줄곧 여기서만 선수 생활했고 이 지도자 생활도 이제 기아에서만 했던 분이라서 아무래도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김 감독이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83년에 심판 폭행으로 이제 구속이 됐던 3위 슈퍼스타즈의 고 김진영 감독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뭐 그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제 직무정지를 했고 또 오늘은 사과문도 냈고 또 결국에는 감독하고 계약 해지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출발점이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결국 청산이 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이제 사실상 이제 돈 못 갚겠다. 그 디폴트 선언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로 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홍콩 법원이 헝다에 대해서 이제 청산 명령을 내렸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회사가 됐습니다. 이 헝다가. 근데 이 회사를 좀 청산해 달라. 이렇게 채권자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 청원을 홍콩 법원이 승인을 한 겁니다. 법원 명령 가동
동시에 이제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 지금 매매도 바로 정지가 됐거든요. 뭐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헝다가 어떤 기업이지 궁금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이제 침체된 게 헝다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5%요? 그런데 2021년 말에 이제 헝다가 저 돈 못 갚겠어요. 이렇게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헝다가 맡고 있던 수십만 채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다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사를 수행을 하다 하도급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천 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금 지급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니, 근데 아까 가장 세계에서 많은 빚을 졌다 하셨는데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443조 원입니다. 443조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한 나라 국가 예산. 엄청난 규모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뉴스에서 비구이 위안 이 단어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국의 민간 1위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디폴트 선언 작년 했는데 이 회사 역시도 사실상 이제 헝다그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큰 회사여가지고 과연 이 중국 정부가 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겠느냐 이 의구심도 좀 있었고요. 망하게 두진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일단 이 해가 바뀌자마자 이렇게 바로 홍콩에서 사형 선고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격이 헝다라는 기업이 뭐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 기업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홍콩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이대로 청산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 살려주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데 이제 청산 절차의 주체는 홍콩 법원이 이제 지정한 임시 청산인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 청산인이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자산 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 현금화 한 다음에 빚 이제 이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 돈을 나눠주는 거여서 빚 요렇게 갚을게요. 대신 이제 좀 탕감해 주세요. 이런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홍콩 법원 명령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협정이 있어서 이제 중국 본토 법원은 홍콩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긴 해요. 하지만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법원이 만약에 또 이걸 승인을 한다고 해도 자국 채권자 위주로 만약에 이제 이 채무를 상환하게 한다. 그러면 이 여괴, 그러니까 중국 밖에 있는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빌려준 돈에 비해서 몇 푼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비관론이 나온 것들 중에 뭐냐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최근에 나온 보도 보면 헝다 채권단 중에는 이제 자기가 채권 1달러짜리, 그러니까 1달러 빌려줬으면 한 3센트도 못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원 줬으면 30원도 기대 못 한다는 거고 10,000원 빌려줬으면 300원도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날린다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청산 과정도 1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정부의 태도에 이제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중국 정부도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 썩은 부분 도려낼 필요가 있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진행됐던 게 뭐냐면 경기도 좀 부양해야 되고 뭐 주식 시장도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주식 시장도 좀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이 구조조정, 이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내수도 더 침체될 거고 부동산 경기도 계속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얼마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요새 뭐 저출산이라고도 하고 저출생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지금 1%대 금리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이 있던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가구 내지는 입양 가구 다 모두 대상인데 오늘부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접속 시도해봤는데
딱 들어갈 때 1시간 기다리라고 나오더라고요. 시간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또 1시간 네. 계속 그렇던데 네네. 오늘 오전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아마 대부분이 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이 됐고요. 이렇게 반응이 왜 뜨거웠냐 결국에는 금리 혜택이 워낙 파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최저 1.6%, 최대 3.3%의 아주 낮은 금리로 이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가 있고요. 네네. 보통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당시 버는 돈 대비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비율 DSR이라고 하죠. 네. 요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전세 대출도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때 적용받는 금리도 1.1에서 3%여서 상당히 저렴한 편인 거죠. 최저 1.6, 최대 3.3. 이거는 최대 3.3이 일반 시중은행 가도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최대치여도 이 정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 네. 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폭주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은 지난해 아니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있다면 네. 무조건 뭐 다른 것 안 따지고 뭐 소득도 안 따지고 가능한 거예요, 대출이? 그렇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대출 좀 받으려면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순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네. 4억 6,9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뭐 당장 다다음 네. 주 출산인데요. 이런.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대출 대상이 안 됩니다. 되고요. 다만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이제 작년 이제 1월 1일 이후 출생에 이제 해당이 된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 기준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구입 시에는 이제 주택가의 9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기준이 있어서 4억 이제 이 지방이라면 4억, 뭐 이제 이 수도권이면 5억 이렇게 좀 한도가 있고요. 네. 대환 대출이 아니라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눈에는 최저 1.6% 이게 아마 보일 것 대상만 같습니다. 된다면 무조건 달려가셔야 그러게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밤에 시리아 국경과 접한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데 이 공격으로 3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다수가 다쳤다. 뭐 이런 소식이네요. 네.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4개월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중동에 이제 주둔한 미군 향해서 이제 공격이 좀 여러 차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과 미군이 군사적 충돌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중동 지역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공격도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숱한 공격이 있었지만 미군 사망자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이번이 3명이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보도로는 부상자도 최소 34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일단 이제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공격의 주체가 이란의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격을 받고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제 성명을 내놨는데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이 공격에 책임을 묻겠다. 보복하겠다는. 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혹대로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 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오늘 또 이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지대 미군 기지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뭐 이란 측에서는 뭐 인정합니까? 아니요. 아니겠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란 측은 이번 공격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을 했는데 이란 국영 통신사죠. IRNA가 보도한 이제 이 주 유엔 이란 대표부 성명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은 이 미군과 저항단체들 간의 분쟁이 항상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우려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의혹을 공식 부인하고 있고 또 이란과 아예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찬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서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이후 달라지는 점, 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돼 왔고 네. 이번 주말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청취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다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이제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뭐 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CEO라든지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이제는 고려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나오면서 이제는 경영자들한테 이제 비상이 걸린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게 이제 의무 위반이다. 아니면은 뭐 사업주가 관리 체계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대표님들 만나 보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으면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이러면 그럼 난 벌금형 할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의 재량이지 이걸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판사의 재량으로. 그래서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게 1년 이상 징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진 거고 그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대표가 처벌을 받았어요. 형사 처벌 됐으면 법인도 같이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가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이제 나왔던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중대산업재해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사고냐 이거죠. 봤을 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건데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보통 우리가 중대재해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질병도 포함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질병사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이것도 중대재해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요. 뭐 급성 중독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독성 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액 전파성 이런 이제 질병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는 작업자가 그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다. 같은 작업장에서 그럼 이것도 중대재해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CEO들이 뭐 경영자들이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이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사망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이런 게 적용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업종을 혹은 뭐 직군이랄까요? 그것도 예를 좀 들어서 여쭤볼게요. 그럼 직원을 5명 이상 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기계를 다룬 데가 아니라 뭐 동네 빵집이나 물론 빵집도 기계가 있지만 뭐 식당, 뭐 카페도 적용이 된다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직종 중에서는 뭐 배달 라이더, 또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도 포함을 시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5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로자가. 여기에도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업체가 작더라도 업종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업, 뭐 숙가업도 다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보통 이제는 중대재해가 건설업 쪽에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맞거든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자영업자에서 중대재해가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확률의 싸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는 있었어요. 다짐육 배합기라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여기에 이제 자동 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대재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식판 운반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는 안전 난간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게 충분히 확률로 봤을 땐 뭐 소수겠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도
이제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사장님이라면 근로자들의 안전하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다 예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셨을 때가 이제는 아르바이트생 되냐 물어보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이게 5인 이상 직종이라면 다 되고요. 일단 배달 라이더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포함이 되겠지만은 근로계약서 이게 따로 이제는 없다. 이게 보통 이제 사업자다. 보통 이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특고 종사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근로자로 보지 않죠.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은 그걸 또 따져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전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꼼수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꼼수인데 사업자 등록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사업자 등록을 내래요. 그럼 이제 사업 대 사업자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다 피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꼼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사업주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미처 모르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뭘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뭐 5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50인 이하, 그러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문제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만나본 소상공인분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매출이 안 오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은 그 근로자들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근로 환경에. 이걸 먼저 치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벌이 되는 거는요. 이제 대표가 아니면 경영자가 주의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는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EO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대표야, 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뭐 위험한 거 다 치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내용을 근로자한테 이제 공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사업장에 붙여놓으시길 좀 권유드려요. 이러한 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지켜나가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모든 종사자들이 그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미팅을 한번 가져주시기를. 안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좀 최대한 많이 환기시키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재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요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말 그대로 이제는 CEO들이라든지 경영자들이 이제는 영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진단을 통해서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도록. 그러면 일단은 나는 할 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마련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지금 나와 있어요. 산업안전 대진단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진단 결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신호등으로 나오거든요.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컨설팅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와서 그 기업에 와서 현장 실사도 하거든요. 와서 이제는 개선점도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전에 재계에서는 법의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던데 지금 재계 입장을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재계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음 달 1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이전에 여야 합의로 해서 유예안 를 이제 하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재계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범법자 양산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업장이 이제 폐쇄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실직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가볼게요. 네. 뭐 자영업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CEO가 예를 들어서 뭐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우리가 법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끌려다니죠. 시간 다 뺏기죠.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이 판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는 이게 시간이 없어지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내가 만약에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아마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아유 그냥 폐업할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럴 커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지금 상황이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사실 이제는 B2C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자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저 집이 이번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막 뭐 판사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이렇게 가 그러면요 일단 소문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일단은 낙인이 찍히는 거죠. 네, 거기에 연루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저기 뭔가 수사 받았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거래처도 다 떨어져 나갈 거고. 손님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소문이 난다 그러면? 네네. 어차피 동네 장사인데? 그러니까 제게는 이런 입장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예를 해야 된다. 네. 1년이라도 더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계는 어떤 우려를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걸 이제 여야 합의로 다시 한번 유예안이 한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더 오히려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보고 있고 실효성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이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처벌받은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야 지금까지 따져 보니까 지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망 사건도 있었고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는 처벌받은 기업이 없다. 결국에는 지금 31건이 이제는 기소가 됐는데 이 중에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이상 받은 게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더 강력하게 가야지 이거에서 후퇴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노동계의 지금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 처벌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방에는 별 효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실제 그런 우려가 있나요?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없냐면 먹고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지. 사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와닿지가 않으세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과 첫 번째가 홍보가 안 됐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경우 이런 거는 사실 인과관계를 따져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충분히 고의 및 예견 가능성을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하 주차장의 바닥 물 청소하는 작업 중에 이제 이동성이 아니라 고정된 시설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걸려져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사실상 뭐 인과관계를 없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는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거죠. 개인의 이탈인데 숙지 상태로 이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지정하지 않는 장소에 갔다가 익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중대재해로 처벌해야 되느냐? 이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다. 인과관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는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안전에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정치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해서 지금 영세 사업자분들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권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지요? 사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정부에 좀 요청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스미싱이라든지 해킹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이번에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소상공인 네가 안 받으면 처벌받는다, 뉴스 보지 않았느냐, 이거 당장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막 스팸 전화라든지 교육비 얼마 보내라. 이거가 지금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사실상 지금 해야 될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상한 어디서 전화 와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뭐 돈 내야 된다 이러시면 일단 한 번쯤 의심하시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135님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0147님 신호대기가 길어서 정차 중이었는데 앞차 라디오 채널이 뚜렷하게 보이나요? 어딘가요? 97.3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였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